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공학 해서 책은 요거 교재들 다 사셨을 거예요. 자동차 공학 책이고요, 공학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원리 정도만 설명하고 요 책에서 나와 요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전공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대부분이 시시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책 내용이 일본 차량 기준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뭐 상관없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전에는 일본 쪽에서도 꽤 많이 그러니까 이쪽이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일본 차량 기준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또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비전공자분들은 요게 생각보다 유용하게 아마 사용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이제 기본 이론으로 지금 이 책을 선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 12페이지 승용차의 종류. 승용차의 종류 여기는 이제 좌석이 쭉 보시면 이게 뭐 운전사 좌석이 좌석 포함 10인 이하의 자동차로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눠지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승용이라고 나오고요, 승합 나오고, 화물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 차량으로 기준이 나눠지죠. 분명히 여기다 이 종류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에 따라서도 다 분류가 가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cc로 나눠지고요. 배기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승차 인원, 요거는 승차 인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화물하고 특수는 이 차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최대 적재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로 기본적으로 나눠져요. 요거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정비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어요. 정비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승용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초소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한데 뭐 얘는 거의 나올 일은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는데 뭐 얘는 250cc, 얘는 1000cc. 저희 뭐 경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 저희는 늘 듣죠.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저희 세단을 샀다. 대형, 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나누는 게 나눌 적에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형만 아시면은 다 알아요. 중형이 1600cc에서 2000cc까지를 중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형은 1600cc 이하, 얘는 2000cc 이상. 승합은 16에서 35인승, 35명까지 탈 수 있으면 중형 버스 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는 15인 이하, 얘는 36인 이상. 그죠? 얘네들은 톤 해서 3.5톤에서 10톤. 두 개는 어차피 같이 봐요. 이거는 최대 적재량이에요. 내 차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중량이 있고 최대 적재량이 있어요. 화물이나 특수는 뒤에다 짐을 싣는 거죠. 이 내 뒤에다가 얼마만큼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느냐, 얘를 기준으로 3.5에서 10톤이면은 얘는 3.5톤 이하, 얘는 10톤 이상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분류고요. 나중에 자동차 요거 종류 가서 요 분류표 가면은 이제 그때는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요거에 따라서 다시 분류가 돼요. 원래 얘는 아마 어떤 강의 가도 없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작년에 대부분 이 내용이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었던 게 2018년도에 하필 승용차의 기준으로인가 그거의 기준을 하나가 나왔어요. 법규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추가가 된 거고. 근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아마 나올 거고요. 저희 그림으로 보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세단 아시죠? 세단에서 가장 크게 뭐 특징적인 거면은
뭐 뒤에도 나오는데 3박스카에서 뭐 여기가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나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세단은 A필라, B필라, C필라라고 기준이 나옵니다. 얘네가 무조건 있으면 얘네는 그냥 세단이에요. 요게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게 막 운전석 밑에 엔진이 있고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박스카, 여기는 안 나는데 이제 박스카. 저희 승합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뭐 B필러, 뭐 C필러가 없고 뒤에가 똑 떨어지면서 뭐 트렁크와 차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치백이나 외건. 이제 그거에 대한 특징을 문제를 내고 거기에 맞는 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죠. SUV부터 시작해서 제작사마다 이름을 계속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없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세단이고요. 해치백 같은 경우는 뒤에 C필러 부분이 거의 트렁크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와 차실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흔히들 말하는 쿠페는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도 A, B, C필러가 다 있긴 한데 보통은 B필러하고 C필러가 다 붙어 있죠. 또는 그냥 B필러라고도 통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투도어인데 요즘은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죠. 원래 세단은 쿠페라고 하면은 투도어에 뒤에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B필러 쪽에서부터 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작사에서 기술력이 되니까 4인승에 문짝 4개를 만드는데 스포츠카 성능이 나와요. 그리고 스포츠카처럼 날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포츠 세단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치 같은 경우는 그냥 세단인데 더 줄여놓은 거에 문짝 2개 보시면 되고, 컨버터블은 말 그대로 쿠페에서 지붕을 없앱니다. 지붕을 없애고 이 B필라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보통 B필라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A필라 하나만 있다 라는 정도고요. 뭐 스테이드 웨건 똑같고 리무진은 차가 긴 거고, 그 다음에 컨버터블은 요게 소프트탑이고요. 소프트탑이 하드탑으로 간 게 그냥 하드톱으로 가고, 요즘에 나오는 예전에는 RV, 근데 요 RV가 요즘에 SUV, 얘보다 좀 RV보다 좀 작아지면 SUV, 뭐 스포츠 유틸리티, 뭐 저쪽 딱 그 제작사마다 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나올 확률은 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요거 뭐 3박스카, 2박스, 1박스카라는데 요거는 뒷페이지 보시면은 크러쉬 존이라고 나와요. 크러쉬 존이라고 하면 이것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찌그러지면 그 변형에 따라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말 그대로 3박스카 같은 경우는 엔진룸, 차실, 트렁크 나눠지고요. 2박스는 외건 같이 엔진룸 있고 뒤에 트렁크하고 차실하고 같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카, 1박스카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요. 1박스카의 대부분의 특징은 엔진이 차 밑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운전석 밑바닥 밑에 있고 말 그대로 본네트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크러쉬존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차량이 운행 중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릴게요. 이게 운행 중에 저희가 뭔가의 벽에 부딪혔을 경우에 하나로 다 되어 있으면은 이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한꺼번에 싹 다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이 책에서 말하는 크러쉬존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일정 부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부분 여기 또 한번 흡수할 거고, 얘가 흡수하고 뒤에가 한 번 더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게 이제 크러쉬존으로,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
라는 뜻으로 나온 게 이제 크러시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력에 의한 분류.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책에는 동력에 의한 분류인데요. 요거는 친환경차예요. 지금 친환경차로 나와 있고 뭐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즘에 왜 친환경차가 계속해서 나오고 전기차, 수소차 얘기 나오는지가 아세요? 네? 디젤차요? 그렇죠. 미세먼지, 환경오염.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내가 그 큰 돈, 이게 배터리 셀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최소 300억이에요. 테스트 한번 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이즈를 조금이라도 바꾸잖아요. 300억이 또 들어가요. 최소 300억. 300억에서 몇 천억이 들어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하나 만드는데. 제작사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솔직히 말하면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 이런 친환경차를 안 내보내면은 과징금을 물어요. 그거는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이 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력기구차가 개발된다라고 돼 있고, 요게 그나마 요런 차들이 나오기 전에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환경오염이 덜했었던 게 LPG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LPG 차량 같은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근데 전기자동차도 지금 많이 기술력 좋아졌죠. 처음에 나올 때는 뭐 한 번 충전으로 150km 갑니다, 200km 못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나 이런 데 보면은 기본 300km나 또는 500km. 근데 아마 그거는 배터리 셀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나는 장거리를 원한다. 그러면 약간의 가격대를 비싸게 주고 배터리 셀이 더 큰 걸 사는 거예요. 나는 시내 주행만 할 거예요. 한 300km만 한 번 충전에 300km만 타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좀 더 가격이 낮고 배터리 셀이 작은 걸 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천연가스는 CNG 하고 이제 연료 전지차, 요즘 수소차.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는 전기차예요. 근데 현대하고 어디지가 수소차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도 전기차는 같이 되고 있어요. 수소차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차가 맞긴 해요. 전기차는 엄연히 따지면 좀 뭔가 공해는 발생되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기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기는 어떻게 만들죠? 그냥 화석 연료를 떼서 어차피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기름 넣듯이 뭐 한 2, 3분 만에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급속 충전해도 30분이고, 이게 좀 정전류로 천천히 충전을 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게 밤새도록 콘센트에 물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 게 이런 배터리 셀에 전해질 같은 거 막을 놔두고요. 여기다 수소를 들여보내는 거죠. 여기다 수소를 들여보내면은 여기서는 수소가 플러스 쪽하고 전자하고 나눠져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집니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얘가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전해질 막이 있는데, 이 전해질 막에서 플러스는 얘를 전해질 막을 뚫고 나가요. 전자는 못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타고 넘어와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애가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가 분리가 되고, 분리된 전자가 회로를 타고 돌아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아는 2H2O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거의 친환경이죠.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그래서 모터쇼 가니까 현대에서 수소차 이거 나오더라고요. 혹시 모터쇼가 있나요? 매연 가득한 거를 여기 딱
꼽고 수소차를 가동하니까 깨끗한 공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이런 원리. 이게 지금은 그냥 이런 원리입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요거 분자식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운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 나왔을 적에 크게 물분 황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자식 알아야 돼요. 그거 가끔씩 나와요. 사람 짜증나게. 그래서 자동차를 하면은 사람들 자동차 하면은 그냥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제대로 배우면요. 웬만한 산업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화학 쪽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화학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반응 때문에. 그다음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도 후처리 장치에는 화학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다 만질 줄 아셔야 돼요. 기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가공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분야를 되게 얕게 쫙 훑어볼 수 있어요. 근데 좀 깊숙이 들어가면 힘들죠. 근데 시험 문제 자체는 얇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동력에 의한 거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 승용차의 각부 명칭. 명칭은 다들 아시죠?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근데 이게 얘보다는 이거 제가 딴 데 이렇게 웹서핑 하다가 중간중간 사진 있으면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컬러풀하고 좋더라고요. 저희가 라디에이터가 차량을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는 뭘 하는 거죠? 그렇죠. 냉각수를 냉각시켜 주는 거죠. 냉각수를 냉각시켜 주고 그럼 라디에이터 바로 뒤에는 냉각팬이 있죠. 이 냉각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강제 구동식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벨트 타입도 있을 거고요. 왁스 넣어서 하는 타입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할 적에 이거를 명확하게는 처음부터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냉각팬이 바람을 땡길까요? 밀을까요? 그렇죠. 땡기겠죠. 바람이 들어오면은 얘가 냉각팬이 돌아서 같이 땡기겠죠. 땡겨서 좀 더 냉각 효율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냉각팬은 상시 돌아야 될까요? 필요할 때만 돌아야 될까요? 필요할 때만. 상시 돌면은 문제가 관행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도가 찍히더라고요. 이런 날은 시동 틀자마자 냉각팬이 돌아버리면 엔진이 열을 받지는 않죠. 이럴 땐 멈췄다가 필요할 적에만 돌리는, 그렇게 해서 냉각팬을 사용을 하고요. 냉각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바로 뒤에는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 참 책들 보시면은 책 22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I형하고 L형이라고 나눠지죠. I형하고 L형. I형하고 L형이고 얘는 그럼 무슨 형이죠? L형. I형은 앞바퀴 구동식이고요. L형은 말 그대로 뒷바퀴 구동식. 근데 차에서 그 설명 나올 적에 대부분 앞바퀴 구동식은 잘 안 보여주는 이유가 앞바퀴 구동식을 써버리면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L형 타입입니다. 뒷바퀴 구동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으면은 그 책으로 해드릴까요? 어차피 책하고 좀 하고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여기 엔진이 있으면 엔진 바로 뒤에 변속기를 붙여놓습니다. 자동 변속기든 수동 변속기든. 그러면 이 변속기를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죠. 프로펠러 샤프트로 가면은 종감속 기억 장치에서 90도를 꺾어서 동력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아마 요 변속 레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변속 레버가 운전석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직접 조작식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I형이다 라고 하면 변속기가 이쪽에 붙어 있겠죠. 요거는 원격 조작 방식. 또 이런 식으로도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에서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짧은 애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길죠. 왜? 차 앞에서부터 뒤까지 보내야 되니까. 근데 책에서는 아마 책에서는 그냥 책에서는 나눠져 있네. 책에서는 중간에 하나 나눠져 있죠. 추진축이 프로펠러 샤프트. 중간에 왜 나눠놨을까요? 생각해도 있나요? 이게 전공자분이니까 다 아시겠네요.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프로펠러 샤프트가 하나의 축으로 그냥 여기 플랜지고요. 하나의 축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중간을 꼭 끊어서 이렇게 90도 꺾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인데 생각이 안 나요. 왜? 외워서. 그렇죠? 프로펠러 샤프트 단원 가서 보면은 프로펠러 샤프트는 굴절각을 위해서 90도의 후크 조인트가 있어야 되고 뭐 길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냥 그렇게만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 엔진 변속기는 유동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유동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변속기는요. 마운팅을 하는데 이 마운팅이 고무 러버로 돼 있어요. 좀 탄탄한 고무 러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흔들어 봐도 얘는 움직입니다. 여기 진동 있죠. 움직이죠. 뒷차축은요. 상하 운동하죠. 만약 이렇게 해서 통짜로 돼 있으면 뒤에가 상하 운동하면 TM도 같이 움직이겠죠. TM이 움직이면 차체가 꿀렁거립니다. 중간에 90도를 꺾어 놓고 굴절 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까지만 얘가 움직이고 말겠죠. 위아래로. 그래서 각을 놔두는 거죠. 그러면 상하로 움직이고 있어요. 각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길이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길이는 변할까요? 변할까요? 그렇죠. 길이는 변하죠. 그러면은 길이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끼우는 타입으로 만들겠죠. 뭐 여기 구멍을 파놓고 요런 걸 하나 만들어 놓겠죠. 길이가 변할 수 있게. 그래서 추진축에는 굴절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해당 종류는 뒤 가서 뭐 정비 가서 또 외우면 되죠. 그러면은 길어요. 길면은 어디를 고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학은 내가 차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굴절을 시켜서 하는데 요 앞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뒤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몇 번에 고정을 시키고? 2번이요? 다른 분은요? 다 2번이요? 3번에 고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어떨까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죠, 잘? 그럼 요거 보고 여기에
여기에 굴절을 시켜줄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정을 해버렸어요. 어떨까요? 그렇죠? 굴절 각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정확한 건 요 바로 앞쪽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한번 지지를 해주는 녀석이 또 있습니다. 뭐 이거 뭐 적으셔도 되고 하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몇 번 계속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필기라는 것도 좋은데요. 필기라면 단점이 뭐냐면요.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어요. 그 다음 얘기를 못 듣고 혹시라도 하다 중간중간에 잠깐씩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같이 이해하면서 가는 게 더 재밌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차동 장치에서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늘 동일할까요? 다르죠.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왜냐면 이렇게 굴절 각이 다르니까 바깥에 있는 외곽 쪽이 더 많이 굴러야겠죠. 그러면은 논바닥에 빠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바퀴를 잠그는 장치가 또 있겠죠. 그거는 뒤 가서 또 하겠죠. 그런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론트 서스펜션, 다시 앞으로 오면 프론트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은 이쪽은 예전부터 계속 단골 형식으로 많이 나오던 문제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웹박슨 형식이든지 뭐 더블 위시본 형식이든지 그냥 위시본 형식이든지 이런 거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쇼겁쇼버 같은 경우에 주된 역할은 뭘까요? 충격을 흡수. 그러면 스프링은요? 완충이요? 스프링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밑에 바퀴를 놔두고요. 여기에 스프링만 달아놓고 요 위에 질량을 놔둬요. 네. 흡수가. 전달이요. 그쵸. 스프링만 있으면요. 진동만 있어요. 감새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쇼겁쇼버라는 애를 하나를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스프링을 엮어서 쇼겁 여기에 쇼겁쇼버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 쇼겁쇼버도 방법은 많겠죠. 압축했을 적에 진동을 흡수할 수도 있고 당겼을 때 진동을 흡수할 수도 있고 압축할 때 당겼을 때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많겠죠. 그러면은 이런 진동을 가는데 스프링만 있을 경우에 쇼겁쇼버를 넣는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요 밑에가 눌렀을 때고 요 위가 당겼을 때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눌렀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쇼겁쇼버가. 그러면 처음에 하고 얘처럼 처음에는 눌리겠죠. 위로 올라간 거 인장이면은 똑같은 파형을 그리겠죠. 내려갔을 적에 얘가 충격을 흡수하면 파형은 작아지겠죠. 작아진 만큼 위로 올라간 것도 작아지고 더 작아지겠죠. 충격을, 그러니까 진동을 더 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요거예요. 요거에서 단독식이냐, 단동식이냐, 복동식이냐에 따라서 진동을 어디서 흡수하느냐, 그리고 오일은 어떻게 통로가 어떻게 가느냐, 그건 나중에 셔스펜에 가서 또 보면 돼요. 제 사진이, 이거는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하체. 아까 보셨던 게 잘 보이시나요? 사진 최대한 크게 한다고는 했는데 요게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엔진이 I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속기가 옆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속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최종 감속기에서 양쪽에 샤프트를 넣어줍니다.
후륜은 L형처럼 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속기가 있고, 요거는 지금 사륜이거든요. 사륜 구동할 수 있는 장치 뭔가를 하나 중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로펠러 샤프트 쪽으로 뒤쪽으로 빼고요. 하나는 앞쪽으로 또 보내버립니다. 요게 이제 사륜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차를 보면은 아까 엔진 방향 보고도 이게 후륜이냐 전륜이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진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요 바로 앞쪽에 각도 변화 일어나고 요 앞에 마운팅을 잡아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끔 여기는 멤버라고 하죠. 멤버, 크로스 멤버. 뭐 멤버 날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엔진을 통째로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멤버는 요 뒤에 있는 애고요. 얘는 약간 좀 우물정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 요 위에 대부분 엔진이 다 얹혀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정비 쪽 가면요. 멤버를 내려서 엔진을 내리는 차가 있고 멤버를 안 뜯고 그냥 본네트 위에서 들어서 빼는 엔진도 있고 종류는 좀 무궁무진하게 종류는 좀 각기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신차를 많이 좀 접하거든요. 신차를 접하면은 이게 연구소에서 처음 설계는 마운팅 안 빼도 아니면 이렇게 뭐 여기서 그 멤버 안 내려도 엔진 나올 수 있습니다. 변속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멤버를 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설계를 자기네들은 퍼펙트하게 했다고 하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1, 2mm 차이로. 1, 2mm 차이로 멤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안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보이시죠? 브레이크 부스터. 브레이크 부스터 종류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저희는요 마스터백에서 이게 일체형 타입만 알아요. 일체형. 근데 가끔 가다가 너네 한번 그냥 뭐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은 불력 나와요. 아니면 압축 공기역 나와요. 공기 압축 형식으로 또 나와요.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는 거는 일체형이죠. 얘도 이제 진공식이 있고요. 진공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압축 타입이 또 있어요. 저희 공기 브레이크 아시죠? 공기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압축 형식에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얘는 들어갑니다. 방식이에요. 진공에서는 또 일체가 있고요. 분리형으로 나눠져요. 마스터백은 기본 원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네모난 판때기에 막이 하나 있으면은 처음에는 진공 상태에서 한쪽에 포트를 열어줘 버려서 진공 대기압이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죠? 누르는 거죠. 그래서 배력, 힘을 더 이쪽에서 주는 거죠. 요게 일체형 타입이고요. 분리형 타입은 똑같이 생겼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딴 데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압축형은 진공이 아니라 대기압이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여기가 압축기로 변해요. 공기 압축기 들어와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밀어요. 이런 식으로 또 타입도 나눠집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면은 다 틀리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일체식인데 얘는 왜 떨어져 있다고 하지? 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기능사에서는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없죠. 산업기사 아마 올라가고 기사 정도 가면은 이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히
특별히 갈 거는 없고요. 나머지는 뭐 한 번씩 쭉쭉쭉 보시면 되고, 거기 책에서 브레이크 서브라고 돼 있죠. 얘를 그냥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그냥 미리 바꿔놓으세요. 브레이크 부스터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다음 대시보드. 여기는 제작사마다 어차피 달라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하나만 좀, 윤거 축거 다 아시죠? 체크 좀 해놓으세요. 이거는 계속 보셔도 좋은 거니까. 윤거는 뭘까요? 축거는 뭘까요? 그렇죠? 그러면 윤거는 뭘까요? 그냥 요즘 윤거는 축과는 축과 축이고요. 윤거는 타이어의 중심선과 중심선.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면접관이 축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외우신 분들은 축거는 축과 축 사이야. 근데 저는 그게 싫다고 했죠. 그것보다는 그림을 생각하세요. 축거. 앞바퀴와 뒷바퀴 중심선의 거리. 그림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편하죠. 얘도 윤거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축거는 기억이 나. 이게 지금 그림으로 외우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윤거라는 건 기억이 안 나요. 축거가 기억나면은 여기서 기억나기 시작하면 얘까지 기억나요. 그러면은 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의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윤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엔진의 명칭. 여기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점화 플러그 들어가 있으니까 가솔린 엔진이죠. 가솔린 엔진이고, 지금 배전기가 보이죠. 배전기가 보이고, 아주 구닥다리 차죠. 되게 오래된 차인데 이게 시스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연기관은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자가 시동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 모터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동 모터도 시동을 걸었을 적에 뭐 바로 반응이 오긴 해야 되죠. 그래서 시동 모터는 전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시동을 키면은, 운전을 하신 분이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동을 키면은 웬만한 장비들 다 죽어버리죠. 왜 죽일까요? 그렇죠. 시동 모터한테 다 줘버리려고. 딴 데서 계속 쓰고 있으면은 배터리가 뭐 새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겨울철에 뭐 너무 추운 날씨에 한 2주 정도 세워놨더니 배터리가 한 10V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전기장치 다 켜져 있는데 시동 전동기 돌리려고 하면은 안 돌아가니까 다 주고 오로지 얘한테만. 그다음에 최소한의 살아 있어야 될 애들, ECU 쪽 전원이나 이제 관련된 이제 안전 부품들 관련된 것들은 또 전원 또 다 살아 있고요. 그래서 시동 전동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시동 전동기에서도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죠. 이게 엔진 쪽에서 나오면은 링기어 쪽 얘네들이고요. 전기 쪽에서 나오면은요, 요 안에 어떤 회로가 들어가 있냐, 어떻게 작동하느냐, 요게 나와요. 여기다 만약에 보너스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시동을 할 적에 모든 전기 장치가 켜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동을 키면은 처음에 배터리에서 시동 전동기를 돌리면은 여기는 이제 크랭크 축.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 시동 모터는 플라이 휠이 돌리고,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축을 돌리는 거죠. 거기 책에는 아마 안 적혀 있어요. 웨이트, 그러니까 밸런스 웨이트 있죠. 실질적으로 밸런스 웨이트는 얘예요.
얘가 밸런스 웨이트고요. 요거를 그냥 크랭크 축이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 웨이트 같은 경우는 명칭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무게추. 왜 무게추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무게추가 필요할까? 크랭크 축은요, 커넥팅 로드가 있어서 위에 피스톤이 달려있죠. 요거 축을 기준으로 보면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랑 동일한 부분을 이렇게 가상선을 그린다면은 무게는 이쪽이 무겁겠죠.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에 밸런스 웨이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밸런스 웨이트를 한쪽으로 붙여줍니다. 해서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회전 평형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라도요, 얘네의 평형 상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워낙 회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에 시동 걸고 시동 모터가 플라이 휠을 돌리면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축을 돌리고 크랭크 축은 크랭크 풀리를 통해서 캠축을 돌려주는 거죠. 캠축을 돌면은 캠축이 돌면서 배전기를 돌려줍니다. 배전기가 돌면서 배전기는 물론 그냥 전극 하나 발생시켜 주는 거에서 뭐 불꽃 하나, 둘, 셋, 네 개 배전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통수 만날 때마다 불꽃을 하나씩 터쳐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요게 행정이 흡입압축 폭발 100이에요. 그쵸? 사행정이죠. 그러면 720도예요. 다 나왔네요. 720도를 회전해요. 그럼 얘는 몇 회전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다들 외우세요. 2회전 할 때 1회전 한다. 왜? 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모르죠. 왠지. 흡입압축 폭발 배기하면서 각각 밸브들은 딱 한 번씩 눌러주죠. 피스톤 상사점에 2번 올라갔을 때 밸브는 한 번 눌러줍니다. 흡기 밸브도 한 번, 배기 밸브도 한 번씩만. 그 뜻은 얘가 720도 회전할 때 얘네는 360도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2대 1로 됩니다. 여기까지였죠. 배전기에서 불꽃을 맞춰 떨어지면은 점화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계속 발생을 시켜줍니다. 스파크 플러그 불꽃 발생을 하는 시점은 맨 꼭대기보다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 또 그 왜 전일까요? 그쵸? 저희는 두더지 게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더지 게임 올라와 있는데 치면은 허무하죠. 안 쳐보셨어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치면은 치는 거랑 올라올 때 치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아요? 손맛이 어느 게 좋아요? 올라갈 때 치는 거. 왜냐면은 다 올라갔다 내가 칠 때 얘가 좀 더 빠르면 내려가면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력 손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점화 플러그는 조금 전에 튀겨줍니다. 전에 튀겨주면은 피스톤이 하강을 하면서 커넥팅 로드한테, 그러니까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이죠. 왕복 운동하면서 커넥팅 로드한테 힘을 전달하면 크랭크 축한테 그 힘을 전달하죠. 크랭크 축은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을 뭘로 바꾸죠? 회전 운동으로 바꾸죠. 그렇죠? 피스톤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얘는 돌아가는 애죠. 그래서 출력을 보내고 출력을 발생을 시키고요. 여기가 1번일까요? 여기가 1번일까요?
플라이휠 쪽이 1번, 크랭크 축 풀리가 1번. 어느 게 1번일까요? 크랭크 축 풀려. 다른 분은? 동력이 어디로 나가죠? 그렇죠. 플라이휠 위쪽에 TM이 변속기가 붙어 있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이거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플라이휠, 그러니까 크랭크 축 풀리가 1번입니다 라고 하면은 계속 외우다가 가끔가다 되게 생뚱맞게 실린더 딱 보여주고 어디가 1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못 찾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나가는 방향이 뭐 어디냐. 여기가 끝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크랭크 축 풀리 있는 데가 1번, 2번, 3번, 4번. 요 정도까지. 엔진은 요 정도, 그냥 기본 원리는 요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흡기 다기관이나 배기 다기관 이쪽에서는 저희 흡기 쪽이나 배기 쪽에서 진행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